우리의 역사 속에는 때로 정해진 운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신분, 사주팔자에 새겨졌다는 길을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의 물줄기 앞에서 꿋꿋이 자신만의 백길을 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이 지혜의 불씨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때는 서슬 퍼런 당쟁의 바람이 잦아들고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어나던 숙종 임금 시절의 한양. 그 중에서도 권세가들의 기와집이 즐비한 북촌의 한복판, 형조판서 윤태영 대감의 저택은 이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그 웅장한 저택에 스며드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쓸쓸했지요. 이 집에 은비라 불리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18,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은비는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그를 익혀 붓을 잡으면 마치 신이 내려준 듯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비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오후, 판서댁 때문에 한 사내가 당도했습니다. 긴 수염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든 이 사내는 천하의 기운을 읽는다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 허진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본 듯한 신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는 허진의 발걸음 소리가 사각사각 겨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랑채의 오르자윤 판서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허선생, 이 추운 날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듣던 대로 선생의 관상술이 신통하다 하니 우리 집안 식솔들의 앞날을 좀 봐주시게. 대감의 부르심을 받고 천리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사옵니다. 관상이란 하늘이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운명의 지도를 읽는 일이니 정성을 다해 살피겠나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맑은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은비야, 어서 차를 한 잔 올려드리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가볍고도 기품 있는 발걸음 소리, 치맛자락이 마루를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은비가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상가 어르신께서 오셨군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차를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허진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촛불빛에 은은하게 드러난 은비의 이마와 눈매를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려 찬물이 넘실거렸지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윤판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허선생,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어? 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은비를 가리켰습니다. 대감, 저 처자의 관상을 보시오. 이마에는 제왕의 별인 북극성이 떠 있고 두 눈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소이다. 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 왕후가 될 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은비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사기 그릇의 파편처럼 방 안의 정적도 깨져버렸지요. 하지만 은비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차가운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게 필요치 않습니다. 은비야,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판서 부인의 호통에도 은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운명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허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하늘이 내린 최고의 운명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다니 어찌 필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냐. 하늘의 뜻이든 무엇이든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방을 나서는 은비의 발걸음 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한동안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잊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허진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문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왕후가 될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시린 겨울 바람 속에서 은비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젖은 옷가지를 짜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은비야, 내 너의 관상을 다시 보니 더욱 분명하구나. 이마와 양귀가 하늘의 삼태성을 이루고 그 기운이 마치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운명이거늘. 바람에 빨랫감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허진의 말을 대신 답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니까요. 옆에서 빨래를 돕던 동료 여종 매화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그래도 당대 최고의 관상가 어르신 말씀인데. 매화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정해진다면 그게 과연 내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니?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비로소 내 길이 되는 것이지. 허진은 탄식했습니다. 아, 이토록 완고한 처자를 어찌하면 좋을꼬. 실로 못 말리는 고집이로구나.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엔 부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궁이 앞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불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지요. 은비야, 내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관상 중에 내 관상만큼 존귀한 것은 없었다. 왕후의 자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거늘 어찌하여 부엌대기 일에 만족한단 말이냐. 또 그 말씀이십니까? 저는 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쓰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제게는 이 일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정한 뜻을 어찌 거역하려 하느냐. 하늘이 정하셨다면 하늘께서 도로 가져가시라 하십시오. 저는 제 발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저 마치 은비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허진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인은 내 80평생 처음이다. 운명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정녕 처음이야. 그의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판서의 조카인 강민우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양의 숙부댁에 머물게 되었지요. 25의 준수한 외모에 문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학문의 깊이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사랑채에서 글 공부에 몰두하던 강민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을 대체 어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때 갑자기 불어온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그의 책상 위 원고지를 휘리릭 날려버렸습니다. 종이는 나비처럼 춤을 추며 뜰 한가운데로 날아갔지요. 강민우가 허둥지둥 뛰어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가볍게 그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은비였지요. 날이 이걸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종이를 받아든 강민우의 눈이 이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 뒷면에 누군가 적어놓은 시 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필체였지만 그 필력과 시에 담긴 깊이는 가히 당대의 대문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선 매화나무여 꽃잎 하나하나 눈물이 되어 봄을 기다리되 봄에 기대지 않으니 제 향기로 제 길을 밝히네. 강민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오? 이토록 깊이 있는 시를, 이 집에 이런 재주를 가진 이가 있었다니. 은비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인이 심심풀이로.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 시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소. 아니,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기품이 느껴진단 말이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윤 판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무엇이 그리 소란스러우냐? 숙부님, 이 시를 보십시오. 이 집에 이토록 글에 능한 분이 계셨는지요. 시를 읽어본 윤 판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건 은비가 쓴 것이로구나.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남다르긴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이야. 강민우는 경악했습니다. 은비라는 분이 여종의 몸으로 이런 시를 쓰셨단 말입니까? 이건 천재의 글입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주제넘게 함부로 글을 썼습니다. 아니요.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요. 오히려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봄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민우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양반가의 도련님이 여종에게 글을 배우겠다니. 숙부님, 학문에 어찌 신분의 높낮음이 있겠습니까? 이토록 위대한 재능 앞에서는 제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날부터 판서 댁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여종에게 무릎을 꿇고 글을 배우는 조선의 신분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진 것이지요. 사랑채한 은은한 묵향이 가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은비도 신분을 떠나 진심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강민우의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식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비, 이 경서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소? 아무리 읽어도 피상적인 해석밖에 떠오르지 않는구려. 날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신분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은비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꽃이 지되 향기는 남는다는 부분은 강민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소. 정말 놀랍구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리한 해석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영혼을 나누는 학문적 동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강민우는 은비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은비, 혹시 내 답안을 한번 봐줄 수 있겠소? 은비의 손길이 닿으면 내 글이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 같소. 그날 밤부터 은비는 강민우의 답안을 다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것은 은비의 글이나 다름없었지요. 은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당신의 재능을 훔쳐 출세한다면 이는 선비로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나리. 제 글이 나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여종인 제가 직접 과거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나리와 함께 학문을 논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관상가 허진은 판서 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어조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균열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 강민우는 은비가 써준 답안을 품에 안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합격에 대한 기대감보다 양심의 가책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지요. 며칠 후 그의 이름은 장원급제자의 명단 가장 높은 곳에 걸렸습니다. 판서 나리, 강민우 도련님께서 장원급제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웃을 수 없었지요. 은비, 이 영광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염 있는 목소리와 함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원급제자 강민우는 어디 있느냐? 내 답안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 이 글을 정녕 내가 직접 쓴 것이 맞느냐? 시험관들은 강민우가 제출한 원서의 필체와 답안지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그 글의 수준이 평소 그의 실력을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점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미래와 은비의 재능, 그리고 선비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았고 은비는 그런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무언의 격려였지요. 마침내 강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의 여종인 은비가 써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여종이 장원급제 답안을 썼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은비는 시험관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 답안을 썼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여종의 몸으로 어찌 그런 경지에 옳은 글을 쓸 수 있단 말이냐? 신분이 낮다고 하여 생각의 깊이마저 낮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옵니다. 그 말에 시험관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종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숙종 임금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여종이 장원급제에 답안을 썼다고? 과연 기이한 일이로다. 그 여종을 당장 입궐시키라. 짐이 직접 시험해 보아야겠다. 며칠 후 은비는 임금이 앉아있는 대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그 은비라는 아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은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지어보아라. 주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로 하겠다. 대전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긴장감 넘치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잠시 후 은비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어본 숙종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임금이 하늘을 섬기듯 백성을 섬겨야 한다. 짐의 신하들이 올리는 어떤 상소문보다도 뛰어나지 않은가. 대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놀랍습니다. 여종의 몸으로 어찌.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은비야, 짐이 너를 조선 최초의 여성 관료로 임명하려 한다. 너의 그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라. 어찌 생각하느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비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노비의 신분을 벗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은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전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만 소인은 관직을 원치 않사옵니다. 관직을 거부한다고? 어찌하여? 전하, 새장 속의 새가 아무리 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이라 한들 자유로운 하늘을 나는 것만 하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제 날개로 제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을 뿐입니다. 숙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과연 보통이 아닌 아이로구나. 좋다.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짐이 다른 제안을 하겠다. 너에게 노비 신분을 면해주고 자유민의 신분을 내리겠다. 또한 개인 서재와 평생 부족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하사할 것이니 너는 조선 최초의 여성 문인이 되어라. 그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글을 마음껏 쓰거라. 몇 개월 후 은비는 임금이 하사한 자신의 서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은비, 이제는 나도 편하게 그대를 부르겠소. 은비가 원하던 바로 그 자유로운 공간이구려. 모두 민우님 덕분입니다.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요, 은비. 당신의 재능과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굳은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민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비,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신분을 넘어 학문을 논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길을 걷고 싶소.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님,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 날 관상과 허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보며 그는 깊은 깨달음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명이었구나. 나는 저 처자의 관상에서 왕후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은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좁은 의미의 운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여 갇혀있던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대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었던 게야. 허진은 은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소. 관상이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구려. 그대는 왕후보다 더 위대한 길을 선택했소. 그 후 은비는 조선 여성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뿌린 씨앗은 온 나라로 퍼져나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민우 역시 과거에 다시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학자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했지요. 세월이 흘러 허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은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정해놓은 운명의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은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운명은 다른 사람이 예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우리의 역사 속에는 때로 정해진 운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신분, 사주팔자에 새겨졌다는 길을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거센 물줄기 앞에서 꿋꿋이 자신만의 백길을 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이 지혜의 불씨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때는 서슬 퍼런 당쟁의 바람이 잦아들고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어나던 숙종 임금 시절의 한양. 그 중에서도 권세가들의 기와집이 즐비한 북촌의 한복판, 형조판서 윤태영 대감의 저택은 이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그 웅장한 저택에 스며드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쓸쓸했지요. 이 집에 은비라 불리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18,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은비는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그를 익혀 붓을 잡으면 마치 신이 내려준 듯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비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오후, 판서댁 때문에 한 사내가 당도했습니다. 긴 수염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든 이 사내는 천하의 기운을 읽는다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 허진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본 듯한 신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는 허진의 발걸음 소리가 사각사각 겨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랑채의 오르자윤 판서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허선생, 이 추운 날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듣던 대로 선생의 관상술이 신통하다 하니 우리 집안 식솔들의 앞날을 좀 봐주시게. 대감의 부르심을 받고 천리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사옵니다. 관상이란 하늘이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운명의 지도를 읽는 일이니 정성을 다해 살피겠나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맑은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은비야, 어서 차를 한 잔 올려드리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가볍고도 기품 있는 발걸음 소리, 치맛자락이 마루를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은비가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상가 어르신께서 오셨군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차를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허진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촛불빛에 은은하게 드러난 은비의 이마와 눈매를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려 찬물이 넘실거렸지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윤판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허선생,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어? 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은비를 가리켰습니다. 대감, 저 처자의 관상을 보시오. 이마에는 제왕의 별인 북극성이 떠 있고 두 눈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소이다. 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 왕후가 될 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은비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사기 그릇의 파편처럼 방 안의 정적도 깨져버렸지요.
하지만 은비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차가운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게 필요치 않습니다. 은비야,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판서 부인의 호통에도 은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운명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허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하늘이 내린 최고의 운명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다니, 어찌 필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냐. 하늘의 뜻이든 무엇이든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방을 나서는 은비의 발걸음 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한동안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허진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문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왕후가 될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시린 겨울 바람 속에서 은비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젖은 옷가지를 짜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은비야, 내 너의 관상을 다시 보니 더욱 분명하구나. 이마와 양귀가 하늘의 삼태성을 이루고 그 기운이 마치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운명이거늘. 바람에 빨랫감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허진의 말을 대신 답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니까요. 옆에서 빨래를 돕던 동료 여종 매화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그래도 당대 최고의 관상가 어르신 말씀인데. 매화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정해진다면 그게 과연 내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니?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비로소 내 길이 되는 것이지. 허진은 탄식했습니다. 아, 이토록 완고한 처자를 어찌하면 좋을꼬. 실로 못 말리는 고집이로구나.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엔 부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궁이 앞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불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지요. 은비야, 내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관상 중에 내 관상만큼 존귀한 것은 없었다. 왕후의 자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거늘 어찌하여 부엌대기 일에 만족한단 말이냐. 또 그 말씀이십니까? 저는 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쓰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제게는 이 일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정한 뜻을 어찌 거역하려 하느냐. 하늘이 정하셨다면 하늘께서 도로 가져가시라 하십시오. 저는 제 발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저 마치 은비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허진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인은 내 80평생 처음이다. 운명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정녕 처음이야. 그의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판서의 조카인 강민우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양의 숙부댁에 머물게 되었지요. 25의 준수한 외모에 문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학문의 깊이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사랑채에서 글 공부에 몰두하던 강민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을 대체 어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때 갑자기 불어온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그의 책상 위 원고지를 휘리릭 날려버렸습니다. 종이는 나비처럼 춤을 추며 뜰 한가운데로 날아갔지요. 강민우가 허둥지둥 뛰어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가볍게 그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은비였지요. 날이 이걸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종이를 받아든 강민우의 눈이 이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 뒷면에 누군가 적어놓은 시 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필체였지만 그 필력과 시에 담긴 깊이는 가히 당대의 대문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선 매화나무여, 꽃잎 하나하나 눈물이 되어 봄을 기다리되, 봄에 기대지 않으니, 제 향기로 제 길을 밝히네. 강민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오? 이토록 깊이 있는 시를, 이 집에 이런 재주를 가진 이가 있었다니. 은비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인이 심심풀이로.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 시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소. 아니,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기품이 느껴진단 말이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윤 판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무엇이 그리 소란스러우냐? 숙부님, 이 시를 보십시오. 이 집에 이토록 글에 능한 분이 계셨는지요. 시를 읽어본 윤 판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건 은비가 쓴 것이로구나.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남다르긴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이야. 강민우는 경악했습니다. 은비라는 분이 여종의 몸으로 이런 시를 쓰셨단 말입니까? 이건 천재의 글입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주제넘게 함부로 글을 썼습니다. 아니요.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요. 오히려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봄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민우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양반가의 도련님이 여종에게 글을 배우겠다니. 숙부님, 학문에 어찌 신분의 높낮음이 있겠습니까? 이토록 위대한 재능 앞에서는 제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날부터 판서 댁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여종에게 무릎을 꿇고 글을 배우는 조선의 신분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진 것이지요. 사랑채한 은은한 묵향이 가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은비도 신분을 떠나 진심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강민우의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식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비, 이 경서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소? 아무리 읽어도 피상적인 해석밖에 떠오르지 않는구려. 날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신분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은비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꽃이 지되 향기는 남는다는 부분은 강민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소. 정말 놀랍구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리한 해석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영혼을 나누는 학문적 동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강민우는 은비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은비, 혹시 내 답안을 한번 봐줄 수 있겠소? 은비의 손길이 닿으면 내 글이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 같소.
그날 밤부터 은비는 강민우의 답안을 다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것은 은비의 글이나 다름없었지요. 은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당신의 재능을 훔쳐 출세한다면 이는 선비로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나리. 제 글이 나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여종인 제가 직접 과거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나리와 함께 학문을 논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관상가 허진은 판서 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어조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균열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 강민우는 은비가 써준 답안을 품에 안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합격에 대한 기대감보다 양심의 가책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지요. 며칠 후 그의 이름은 장원급제자의 명단 가장 높은 곳에 걸렸습니다. 판서 나리, 강민우 도련님께서 장원급제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웃을 수 없었지요. 은비, 이 영광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염 있는 목소리와 함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원급제자 강민우는 어디 있느냐? 내 답안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 이 글을 정녕 내가 직접 쓴 것이 맞느냐? 시험관들은 강민우가 제출한 원서의 필체와 답안지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그 글의 수준이 평소 그의 실력을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점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미래와 은비의 재능, 그리고 선비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았고 은비는 그런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무언의 격려였지요. 마침내 강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의 여종인 은비가 써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여종이 장원급제 답안을 썼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은비는 시험관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 답안을 썼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여종의 몸으로 어찌 그런 경지에 옳은 글을 쓸 수 있단 말이냐? 신분이 낮다고 하여 생각의 깊이마저 낮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옵니다. 그 말에 시험관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종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숙종 임금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여종이 장원급제에 답안을 썼다고? 과연 기이한 일이로다. 그 여종을 당장 입궐시키라. 짐이 직접 시험해 보아야겠다. 며칠 후 은비는 임금이 앉아있는 대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그 은비라는 아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은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지어보아라. 주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로 하겠다.
대전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긴장감 넘치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잠시 후 은비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어본 숙종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임금이 하늘을 섬기듯 백성을 섬겨야 한다. 짐의 신하들이 올리는 어떤 상소문보다도 뛰어나지 않은가. 대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놀랍습니다. 여종의 몸으로 어찌.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은비야, 짐이 너를 조선 최초의 여성 관료로 임명하려 한다. 너의 그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라. 어찌 생각하느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비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노비의 신분을 벗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은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전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만 소인은 관직을 원치 않사옵니다. 관직을 거부한다고? 어찌하여? 전하, 새장 속의 새가 아무리 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이라 한들 자유로운 하늘을 나는 것만 하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제 날개로 제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을 뿐입니다. 숙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과연 보통이 아닌 아이로구나. 좋다.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짐이 다른 제안을 하겠다. 너에게 노비 신분을 면해주고 자유민의 신분을 내리겠다. 또한 개인 서재와 평생 부족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하사할 것이니 너는 조선 최초의 여성 문인이 되어라. 그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글을 마음껏 쓰거라. 몇 개월 후 은비는 임금이 하사한 자신의 서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은비, 이제는 나도 편하게 그대를 부르겠소. 은비가 원하던 바로 그 자유로운 공간이구려. 모두 민우님 덕분입니다.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요, 은비. 당신의 재능과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굳은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민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비,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신분을 넘어 학문을 논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길을 걷고 싶소.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님,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 날 관상과 허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보며 그는 깊은 깨달음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명이었구나. 나는 저 처자의 관상에서 왕후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은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좁은 의미의 운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여 갇혀있던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대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었던 게야. 허진은 은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소. 관상이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구려. 그대는 왕후보다 더 위대한 길을 선택했소. 그 후 은비는 조선 여성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뿌린 씨앗은 온 나라로 퍼져나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민우 역시 과거에 다시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학자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했지요. 세월이 흘러 허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은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정해놓은 운명의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은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운명은 다른 사람이 예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우리의 역사 속에는 때로 정해진 운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신분, 사주팔자에 새겨졌다는 길을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엔 물줄기 앞에서 꿋꿋이 자신만의 백길을 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이 지혜의 불씨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때는 서슬 퍼런당쟁의 바람이 잦아들고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어나던 숙종 임금 시절의 한양. 그 중에서도 권세가들의 기와집이 즐비한 북촌의 한복판, 형조판서 윤태영 대감의 저택은 이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그 웅장한 저택에 스며드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쓸쓸했지요. 이 집에 은비라 불리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18,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처럼 고운 자태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은비는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그를 익혀 붓을 잡으면 마치 신이 내려준 듯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비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오후, 판서댁 때문에 한 사내가 당도했습니다. 긴 수염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든 이 사내는 천하의 기운을 읽는다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 허진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본 듯한 신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는 허진의 발걸음 소리가 사각사각 겨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랑채의 오르자윤 판서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허선생, 이 추운 날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듣던 대로 선생의 관상술이 신통하다 하니 우리 집안 식솔들의 앞날을 좀 봐주시게. 대감의 부르심을 받고 천리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사옵니다. 관상이란 하늘이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운명의 지도를 읽는 일이니 정성을 다해 살피겠나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맑은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은비야, 어서 차를 한 잔 올려드리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가볍고도 기품 있는 발걸음 소리, 치맛자락이 마루를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은비가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상가 어르신께서 오셨군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차를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허진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촛불빛에 은은하게 드러난 은비의 이마와 눈매를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려 찬물이 넘실거렸지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윤판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허선생,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어? 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은비를 가리켰습니다. 대감, 저 처자의 관상을 보시오. 이마에는 제왕의 별인 북극성이 떠있고 두 눈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소이다.
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 왕후가 될 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은비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사기 그릇의 파편처럼 방 안의 정적도 깨져버렸지요. 하지만 은비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차가운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게 필요치 않습니다. 은비야,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 판서 부인의 호통에도 은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운명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허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하늘이 내린 최고의 운명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다니, 어찌 필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냐. 하늘의 뜻이든 무엇이든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방을 나서는 은비의 발걸음 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한동안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잊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허진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문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왕후가 될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시린 겨울 바람 속에서 은비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젖은 옷가지를 짜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은비야, 내 너의 관상을 다시 보니 더욱 분명하구나. 이마와 양귀가 하늘의 삼태성을 이루고 그 기운이 마치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운명이거늘. 바람에 빨랫감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허진의 말을 대신 답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니까요. 옆에서 빨래를 돕던 동료 여종 매화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그래도 당대 최고의 관상가 어르신 말씀인데. 매화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정해진다면 그게 과연 내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니?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비로소 내 길이 되는 것이지. 허진은 탄식했습니다. 아, 이토록 완고한 처자를 어찌하면 좋을꼬. 실로 못 말리는 고집이로구나. 또 며칠이 지나 이번엔 부엌이었습니다. 은비는 아궁이 앞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불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지요. 은비야, 내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관상 중에 내 관상만큼 존귀한 것은 없었다. 왕후의 자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거늘 어찌하여 부엌대기 일에 만족한단 말이냐. 또 그 말씀이십니까? 저는 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쓰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제게는 이 일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정한 뜻을 어찌 거역하려 하느냐. 하늘이 정하셨다면 하늘께서 도로 가져가시라 하십시오. 저는 제 발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마저 마치 은비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허진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인은 내 80평생 처음이다. 운명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정녕 처음이야. 그의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판서의 조카인 강민우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양의 숙부댁에 머물게 되었지요. 25의 준수한 외모에 문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학문의 깊이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사랑채에서 글 공부에 몰두하던 강민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을 대체 어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때 갑자기 불어온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그의 책상 위 원고지를 휘리릭 날려버렸습니다. 종이는 나비처럼 춤을 추며